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성욱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눈이 좀 많이 왔는데요. 네, 스튜디오로 오는 길에 가로수에 눈꽃이 되게 예쁘게 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출근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치과에서 만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급 상황 하니까 뭐 딱 처음에 떠올리시기로는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이거나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응급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조그만 치과에서 처리해드리기, 해결해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복잡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대학병원 치과 이런 데서 여차하면 그 다른 과에 협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과환기증입니다.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때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호흡을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호흡이 자꾸 빨라지면 과환기증, 과호흡 증후군에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호흡을 자꾸 빨리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산소를 들이마시되 내쉬는 게 잘 안 됩니다. 내쉴 때 잘 안 되면 죄송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산소만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양의 이산화탄소도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혈액 속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서 어지럽고 눈이 잘 안 보이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심하면 졸도하거나 경련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풍선을 불 때 한 호흡에 너무 많이 불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풍선 불다가 어지럽다고 말씀하시는 경우 있죠. 이것도 과호흡 증후군의 약간 전조 증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항상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치과에서 이 치과 의사가 내 이에다 무슨 짓을 하려나,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려나. 이산화탄소가 혈액 속에 부족해지는 거니까 이산화탄소를 빨리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응급처치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봉투호흡법인데요. 평소에 봉투호흡을 계속하면 산소가 부족해서 오히려 더 숨이 가빠지긴 하는데 이건 응급처치니까 당분간 호흡이 너무 가빠지지 않을 정도만 하는 건데 내뱉은 숨을 다시 마시고 내뱉은 숨을 다시 마시고 계속 반복을 하면 산소가 새로 들어올 틈이 없고 이산화탄소만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양의 이산화탄소에 비중을 맞추게 되고 증상이 호전되면 빼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치과에서 응급 상황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배울 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치과 내에도 분과가 있잖아요. 근데 보존과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침 일찍 예약도 안 했는데 잔뜩 찌푸린 얼굴에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대기실에 몇십 분씩 앉아서 진료 언제 되냐고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딱 보면은 저도 이제 여러 번 뵀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요 통증의 시작이 주무시다가 혹은 자기 전에 시작이 돼서 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잠을 설치기 때문에 눈이 벌게요. 눈이 벌겋고 되게 나라 잃은 표정에 뭐 피곤에 굉장히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지치고 계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치통인데
그러면 이제 치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잇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이 아플 수도, 이가 아플 수도 있지만, 잇몸도 아플 수 있고, 이가 아프지만, 뭐, 다른 방향으로 아플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플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다 아프다로 말씀을 하세요. 뭐, 보면은, 뭐, 가끔 약간, 환자분께는 다행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다행이지만, 약간 좀 허무한 케이스가, 밥 먹을 때 너무 쓰라리고 아파요. 막 도저히 밥을 못 먹겠어요. 이러고 딱 오시면은, 저 입안 깊숙한 곳이 쌀알 만하게 헐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푹 쉬세요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통증 말고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통증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통증 중에 일단은 욱신거린다. 우리하다고도 하시죠. 어르신들께서 좀 종종 쓰시는 표현인데 이런 통증들의 특징은 이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치과에 내원을 하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아프다 안 아프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좀 심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심해졌다 약해졌다 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러다가 무슨 큰 병 나면 어떡하지? 뭐 이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면 그때서야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개의 경우는 잇몸에서 원인이 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이 통증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 강도의 신경세포의 발달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정도면은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반대로 이게 안 아파요? 라고 오히려 치과 의사가 여쭤볼 정도로 심한데 하나도 안 아파서 몰랐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계시니까요. 객관하실 수는 없죠.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이 정도로 뭐 욱신욱신하다, 우리하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한다 이런 통증들은 대개 보면 잇몸이 부어 있거나 잇몸 염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린 경우가 있어요. 시린 것도 심하면 통증처럼 느껴지죠. 많이 심하면은 찬물도 못 마시고 칫솔질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오셔서 싫어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린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부위가 싫어요. 특정 행동을 할 때 싫어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 싫어요. 그냥 뭐 입안 전체적으로 다 싫어요. 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정 부위가 특정 행동에서 시리다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해결해 드리면 되는데 충치로 인해서 치통이 생겨서 시리는 거는 싫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단계를 넘어서거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시린 경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개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로 꼭 많이 물고 계셨다거나 이갈이가 심하신 분이 그날 유독 이갈이를 좀 심하게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대개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기 종류 같은 거 드셨는데 맛있는데 엄청 질겨요. 그래서 많이 드셨어요. 근데 치아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온 치아가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시리고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병원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해드릴 게 없어요. 전체적인 치아가 시리다고 하시는데 이걸 갖다 전부 다 신경치료를 할 수도 없죠. 원인도 안 보이는데 그런 치료는 안 됩니다. 이제 학생 때 오는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자료 중에 해외의 어떤 치과 의사 분이셨는데 환자가 아파요 그러다고 입안에 있는 모든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는 뭐 그런 증례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서 교수님을 비롯한 저희 학생들이 모두 깜짝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자, 그러면 치통이 뭐가 그렇게 아프냐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죠. 한때는 이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통증 중에 꽤 높은 순위권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한때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통증 중에 한 최고 순위 5위까지도 올랐었던 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 아픈 치통이라는 거는 되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세균에 감염돼서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통증을 주로 말합니다. 그때 말고는 그렇게까지 아픈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비견할 수 있는 하나는 급성 잇몸 염증으로 잇몸이 이렇게 퉁퉁 부어올랐을 때, 그럴 때 가능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만성 염증이 봉화지겸 정도로 이렇게 뼈에까지 근막 통증으로까지 발전했을 때도 가능. 이런 거는 상당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해도 되고요. 눈으로도 되게 좀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 말고 눈으로 보기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네, 그런 응급실에 갈 정도가 아닌 정도를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겉보기엔 치아가 멀쩡해요. 근데 보시면 이 빨간색 처진 부위, 엑스레이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설명드리는데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꽉 차 있을수록 하얗게 보이고요. 비어 있을수록 까맣게 보여요. 물론 그 재질에 따라서도 뭐 금속 재질이 들어가면 막 새하얗게 보이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대개 치아를 볼 때 이렇게 멀쩡한 치아가 있는데 바로 이 앞에 있는 쪽에는 까맣게 비어 있죠. 이 까맣게 비어 있는 부분이 충치로 인해서 파괴된 치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신경까지 도달하면 충치를 열심히 파먹어 갔던 세균들이 이제 최고의 만찬인 신경 속으로 진입에 성공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뭐 아주 살판 납니다. 그래서 염증 그렇게 되고 우리 몸에서도 침입자다. 그래서 이제 면역 세포들이 출동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통증이 멀쩡한 신경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통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윤곽선이 쳐져 있죠. 이 부분이 안쪽에 있는 신경과 닿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닿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뵐 때 이가 아파요, 치통이 있어요 이러고서 오셨는데 간단한 처치 또는 뭐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분들의 비중이 거의 60~70% 이상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약간 걱정되는 통증, 아리까리한 통증이 좀 많은데, 진짜 치통이 심하면 이제 이런 통증이 심하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엄청 아프고요. 씹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아픕니다. 못 씹죠 그쪽으로. 그리고 물을 마셔도 아파요. 어떨 때는 찬물을 마시면 좀 나아서 찬물을 계속 먹고 계신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체온에 가까운 따뜻한 물을 머금고 계시면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따뜻한 물을 계속 머금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물을 하도 마셔서 배부르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치과를 가야 되지? 막 요즘 뭐 앱도 많고 그렇죠. 막 가격 비교도 하고 이 원장님이 치료를 잘하나 어쩌나 막 많이 알아보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빨리 가야 돼요. 누가 됐든 나 좀 안 아프게 해줘. 약을 주든 뭐 치료를 하든 그렇게 됩니다. 절박하죠.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조금 아픈 사람도 있고요. 아예 안 아픈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진료실에서 뵐 때, 이 정도인데 하나도 안 아프셨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프셨다고 말씀하시는 분께는 6개월 정기검진을 무조건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통증으로 내 입안에 생긴 이상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상당히 느슨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시다가는 치과에 갈 때마다 놀라게 되시는 거죠. 내 입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생기기 전에 크지 않을 때 치과에서 미리미리 간단한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치과 치료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약을 바르고
이렇게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하면 잘 낫는 치료도 있습니다만 치아에 하는 치료는 거의 다 절제술이에요. 없애버리죠. 없애버리는데 그 부분을 다시 수복을 해드려야 되니까 수복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면 모양을 만들어야 돼서 결국 멀쩡한 부분도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놔뒀다가 치아를 더 깎아내는 것보다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멀쩡한 부분을 지켜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처치는 신경치료입니다. 뭐 저희 용어로는 근관치료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마취제가 이를테면은 사람을 이렇게 다독다독해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약간 바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조금 기분이 나쁘고 조금 슬프고 조금 화가 났어요. 그럼 옆에서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해서 토닥토닥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면 상당히 많이 풀려요.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슬픔에 빠져 있거나 요즘 말로 극대노에 빠져 있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럼 옆에서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뭐 진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더 나죠. 그리고 더 슬픕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심하셔서 진짜로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분한테 괜찮아, 뭐 그런 걸 가지고 뭘 우울해하고 그래, 뭐 그냥 뭐 운동 갔다 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아도 염증이 조금 심하면은 우리가 하는 마취의 원리가 신경에다 직접 마취를 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주변에다가 마취제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렇게 확산 현상에 의해서 스며들면서 마취가 되는데, 일종의 토닥토닥 해주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마취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 놔두면 너무 아프실 거고, 그렇다고 마취를 계속 하자니 마취제도 사람에게 사용해야 되는 양이 한계량이 장애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약은 일정량 이상, 필요한 이상의 과한 양이 들어가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마취 없이 그냥 뚫기도 합니다. 비슷한 예로 그 응급 환자분이 뭐 비행기에서 뭐 졸도했다거나 이럴 때 뭐 그때 응급의학과 선생님이나 뭐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볼펜대 같은 거는 목에다 그냥 꽂아서 기도 삽관을 하시기도 하죠. 호흡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때도 마취 없이 그냥 푹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도 그렇게 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산부인 경우예요. 임산부인 경우에는 마취제가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특히 임산부 본인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 딱 감고 참으세요 라고 하고 그냥 뚫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치통 자체가 많이 심하면 뚫는 통증은 사실은 그냥 따끔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끝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뚫어서 이 치통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경이 감염에 의한 통증의 주요 원인은 신경세포가 치아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염증으로 인한 자극에 의해서 자극을 엄청 받기 때문에 아픈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 몸이 붓잖아요. 이렇게 퉁퉁 부어오릅니다. 근데 치아 속에 있는 신경도 염증 발생하면 부어요. 근데 치아 속에서 부을 데가 없죠. 부어서 올 데가 없으니까 그 압력이 고스란히 신경세포에 전달이 돼서 그렇게 아픈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만 해소를 해주면 한결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치통 때문에 정말 말씀도 못 하시고 막 거의 이래서 오셨던 분인데 신경치료 한번 딱 하고 한 일주일 뒤에 딱 뵀는데 세상 밝은 얼굴로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참 저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턱이 빠졌어요입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는 약관절 탈구라고 하고요. 보면은 이제 턱 빠졌어요 하고 입을 못 다무시는 거를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은 이 그림을 잠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턱관절이에요.
턱관절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전에 제가 턱관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영상도 있으니 비욘드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보면 이 턱관절 입이 벌어질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 운동만 해서 벌어지면 턱 끝이 목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벌어지니까 이 턱뼈의 맨 끝이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수직으로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적당량 나가야 됩니다. 적당량만 나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보면은 이 두개골의 구조를 다 한번 보시면, 그림을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보시면 여기가 턱관절 턱뼈가 들어가 있는 이 두개골에 함몰된 구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앞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요게 좀 낮은 분들이 계세요. 타고나기를. 또는 이 턱뼈를 잡아당기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약간 느슨한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입을 크게 벌렸을 때 무리해서 입을 크게 벌리다가 여기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시 내리막이 나오니까 쑥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력으로는 입을 다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문다는 거는 근육이 이 턱뼈를 이렇게 위로 당기는 거니까, 여기에서 당겨 봤댔자 일로 안 들어가고 얘만 압박을 하니까 아프기만 아파요. 그래서 못 담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정으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도중에도 턱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큰 어금니 쪽에 신경치료를 하거나 맨 뒤쪽 치아에 대해서 뭔가 검진을 하거나 치료를 진행할 때 입을 크게 벌려주세요 그러다가 입이 안 다물어져요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시면 되게 난감하죠. 뭐 맛있게 고기를 드셔서 상추쌈을 쌌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고기도 많이 넣고 상추도 막 크게 큰 걸로 드셨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드시는데 못 씹겠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햄버거 죄송합니다. 햄버거를 죄송합니다. 버거를 드시다가 버거 중에도 보면은 그 버거 가게 가 보시면은 이제 기본 버거는 얇고 내용물이 별로 없는데 이제 고급 버거, 비싼 버거 쪽으로 넘어가면은 내용물도 많이 들어가고 두께도 이렇게 많이 높아져서 이걸 대체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햄버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꺼운 것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한 번에 먹어보겠다고 입을 크게 벌리다가 턱이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어이없는 게 피곤해하고 늘어지게 하품을 딱 했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등등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진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경험이 아예 없으셔서 처음인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입을 못 다무니까 침이 계속 나와요. 그 되게 민망하죠. 입을 못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낮에 이제 스스로 입을 다물어 보시려고 노력하시다가 정 안 되면 빨리 문 열고 있는 치과로 혹은 응급실이라도 가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다물 수 있게 해드리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턱뼈가 요 언덕을 넘어서 앞으로 빠져버린 거니까 다시 빼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그게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입을 이렇게 벌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턱뼈를 내렸다가 들어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입을 벌리게 하는 근육보다 입을 다물게 하는 근육이 훨씬 더 우람하고 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치과 의사가 양쪽 턱을 잡고 쭉 내립니다. 내려서 요 밑에까지 내려요. 내린 다음에 뒤로 밀죠. 밀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드리면 금방 해결됩니다. 생각보다 금방 해결되고요. 이제 턱이 자주 빠지시는 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하시나 보면은 이제 턱이 오른쪽 왼쪽 중에 잘 빠지는 쪽이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잡고 스스로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좀 더 리얼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서 밀고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로 담으실 수 있어요. 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치아는 이렇게 긴장되거나 이랬을 때 입안에 뭐가 들어오면 이렇게 무는 본능이 있어요. 무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 손이 딱 들어와서 얘를 벌리려고 하면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일단 많이 풀어주고 안 깨물도록 이렇게 이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하실 때는 치과에서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넣는데 내가 내 입을 할 때는 반대로 엄지로 받치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 상황은 이가 부러지는 겁니다. 특히 식사 후에 이가 깨졌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죠. 이가 부러져서 굉장히 아프신 경우도 있고 아프지는 않은데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가 부러졌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왼쪽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깨진 게 있어요. 두 가지는 성격이 달라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충격으로 생리가 깨진 경우가 바로 왼쪽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충치가 생겨서 이미 속이 비어 있는데 겉에 남아있는 껍데기 부분이죠. 범랑질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툭 깨져갖고 치아가 비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보면은 이가 부러진 경우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제 정확히는 치근을 제외한 뿌리를 제외한 위에 보이는 부분이 깨진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이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뿌리까지 금이 가 있거나 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고 깨졌다고 막바로 치료하고 이게 안심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잘 지켜보시고 혹시라도 뿌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과를 살펴보는 게 맞고요. 어떻게 처치를 하나 보면은 이제 살짝 깨진 경우가 있어요. 뭐 앞니 식사를 하시다가 젓가락을 깨물었는데 앞니가 조금 깨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치료를 해서 메워서 이렇게 원상태로 복귀를 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힘을 정통으로 이렇게 받는 지역에다가 뭘 이렇게 올려서 굳혀서 딱 붙여놨을 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젓가락을 깨물어서 이가 깨졌다는 분의 식습관을 보면 반찬을 집어서 이 젓가락을 입안에 넣고 젓가락을 쪽 빨아서 냅니다. 그때 잘 깨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습관을 이미 갖고 계세요.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시면 이걸 떼어드린다고 해서 절대 만족하실 수 없고 금방 떨어져서 계속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는 앞니로 음식도 자주 끊으시고 그다음에 음식이 아닌 것도 자주 물어 뜯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가 깨졌는데 그걸 떼어 맞댔자 앞니로 물어 뜯고 하면은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식탁 의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거를 가장 강력하다는 순간적 착제를 철물점에서 사서 다리를 붙인다고 한들 그게 사람의 체중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두거나 그냥 지내시거나 별반 문제가 없으시면 아니면 날카로워서 거슬리시는 부분은 살살살 둥글려서 모양의 변형이 없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상당히 깨졌어요. 뭐 눈에 보일 정도, 움푹 파일 정도로 깨졌을 경우에는 신경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떼어드리는 치료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눈에 안 보이는 균열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크라운으로 씌워서 전체적으로 보호해드리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잇몸 속까지 깨져서 아예 덜렁덜렁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야기가 뭐 씌우느냐 떼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도 대개의 경우 이 깨졌을 때 그 금이 쫙 균열이 진행된 상황이
뿌리 끝까지 일직선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잇몸 그 뼈가 시작되는 쪽에서 휘어서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더 많아서 훨씬 많아서 되게 보면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운이 나쁘면 못 살릴 수도 있다. 특히 신경치료가 된 치아가 깨졌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프지 않더라도 신경이 노출되거나 너무 얇게 남아있으면 통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깨졌는데 신경이 노출이 돼서 아파요. 그러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경치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에가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하게 돼 있는데 아직 신경이 노출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직 감염 안 됐는데 신경치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테면 이렇게 추운 엄동설 안에 반팔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잠깐 나갔다가 편의점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뭐 한 1시간 정도 걷는다 그러면은 몸살 나겠죠. 몸살 저체온증 올릴 수도 있고 심하면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신경도 마치 이 두터운 보호막이 필요한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충분히 보호해드릴 두께의 치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과민함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몸살이 나서 치수염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이 되겠네요. 수술을 받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치과에서 하는 수술이 뭐 그렇게 다양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임플란트 수술도 있고, 필요한 경우 잇몸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어다가 단단한 잇몸살이 부족한 잇몸에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니 발치 수술도 있죠. 상당히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이 아마 사랑니 발치 수술하고 임플란트 수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근단 절제 수술에서 이제 뭐 신경 치료를 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고 뿌리 끝에 계속 염증이 남아 있는 경우는 이런 절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군인이셨는데 군대에서 잇몸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거의 군의관 선생님께서 잇몸 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휴가를 나왔어요. 그걸 나와서 식사를 하다가 그랬는지 갑자기 피가 푹 터졌는데, 우리 입천장 쪽에서 이제 아까 살을 떼다가 이게 이식을 해서 단단한 잇몸살을 좀 보강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 방금 드렸잖아요. 근데 입천장 쪽에는 작지만 동맥도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맥을 잘못 건드리거나 수술 땐 괜찮았는데 수술 후에 아무는 과정에서 건드려서 터졌을 경우에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입에 고여요. 이렇게 입에 막 차오를 정도로 피가 나요. 그 상태로 병원에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앉아보세요. 그리고 입을 딱 벌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식을 편을 제거했던 부위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고요. 어쨌든 마취를 하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지혈할 게 아닌 이상 지혈의 기본은 압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아프지만 참으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30분 정도를 엄지손가락으로 정말 손가락에 피 한 통 오도록 꾹 눌렀더니 깨끗하게 지혈이 돼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큰 크기의 뭐 정맥이나 동맥이 파열됐을 경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럴 땐 뭐 마취를 하거나 어쩌면 마취를 못 하더라도 지혈점을 찾아서 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지혈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 놀라지 마시고, 혹시라도 피가 많이 났다, 수술 받는 피가 났다, 빨리 치과로 가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충격입니다. 충격을 받아서 이가 빠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러질 수도 있는데 부러지지 않았다 그러면 빠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치아 자체에 이제 다이렉트로 타격을 받았을 때는 치아가 깨지고, 이 치아를 포함한 이 전체적인 면에 이렇게 둔중하게 충격을 받았을 때 이가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기 전에 흔들릴 수도 있죠. 우선은 이제 흔들릴 때는 일단은 빠지진 않았으니까 지켜봅니다.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개 2주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확인을 했을 때 이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충격에서 회복해서, 이게 진탕이죠. 회복을 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이걸로 뻗어서 이제 염증화 돼가지고 뿌리 끝에 염증이 고이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감각이 아예 사라졌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겼을 때는 신경치료를 동반해서 살리는 과정에 들어가고요. 아니라면 이제 잘 회복했네요. 걱정 마시고 쓰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빠졌을 때는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빠진 치아를 깨끗한 생리식염수 뭐 콘택트 렌즈 쓰시거나 이런 분들은 갖고 계시죠. 우유에 담가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문연치과를 아무 데나로 빨리 찾아서 30분에서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으십시오. 이 시간이 빠진 치아를 제 위치에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간 안에 제 위치시고 고정하면은 다시 붙을 수 있고 생각보다 잘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동반하는데 대개 동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치아에 붙어 있는 이 살아있는 이 분열 조직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염됐을까봐 이 치아를 박박 닦고 손으로 만지면 오염되고 필요한 세포들은 제거돼서 재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라는 내용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님, 네, 제 치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방송 챙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제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치과는 여기서 말씀드려 쑥스럽게 한데 양재역에 있습니다. 양재역 사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봉투호흡법 신기합니다. 어떤 봉투도 상관없는지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었을 때 완전히 뻥 뚫린 봉투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 담을 때 보면은 뚫려 있나 안 뚫려 있나 이렇게 막 꼼꼼히 체크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내뱉은 숨을 저장을 했다가 얘를 다시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 뭐 종이봉투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 속에는 종이봉투였죠. 종이봉투든 비닐봉투든 큰 상관없고 응급처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박지연님 질문 보겠습니다. 네, 30대 중반 여성이시고요. 이가 시린 지 2,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교정을 2번을 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가 시리니까 차가운 음식, 과일 등을 드시기가 어려워서 정말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치과에서 약간 덧대는 시술을 몇 번 받았었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운 것 같고 다시 불편한 증상들이 생겨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케이스가 좀 난해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리다고 다 신경치료를 하자니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교정을 2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교정치료를 받으시는 도중에는 좀 시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교정이라는 게 치아를 이렇게 꽉 이렇게 잇몸 속에서 나름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애를 뒤흔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은근슬쩍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치아가 잇몸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가 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럴 때 이렇게 이끌어 주면은 슬금슬금 움직이게 하는 게 치아 교정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동안에는 좀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곧 치아는 적응을 하고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교정을 하신 다음에 시린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일단은 제가 의심을 많이 하는 거는 이를 꽉 무시는 경향이 있는지를 일단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무실 때 이를 악무는 것도 있고요. 낮 동안에도 나는 이를 악무는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근무 일을 하시는 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긴장하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화가 날 때 이를 꼭 무시는 경우, 아니면 나도 모르게 꼭 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면 치아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뭐 실릴 수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치경부 마모증인 경우도 있고, 크랙이, 그러니까 약 무시는 경우에 치아에 크랙이 많이 가면 치아가 시립니다. 뭐 이건 뭐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제 입안에도 크랙이 가 있는 치아가 있는데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핑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치아가 유독 다른 치아보다 많이 시립니다. 그러니까 크랙 때문에 그런 거라면 빨리 크랙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박지연님처럼 이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분 항상 이제 지금도 오시는 분인데 항상 좀 뭔가 좀 마음이 쓰이시는 일이 많으신지 표정도 좀 어둡고, 네, 좀 슬퍼 보이시고 그런 경우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너무 이가 시려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힘을 빼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턱뼈가 가장 편한 자세를 말씀을 드렸어요. 입술을 다무신 상태에서 턱의 힘을 이렇게 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빼시면 입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요. 위아래 어금니만 한 2, 3mm 정도 살짝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가 저희 용어로 했을 때 레스팅 페이즈라고 하는 가장 턱 관절이 편한, 그리고 치아도 편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를 하루 중에 가장 오래 유지시켜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박지영님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는 지금 제가 이 말씀만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치과 선생님, 다른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네, 제로 콜라 대신 17차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4살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양치를 열심히 시키시는 편인데 앞니가 가운데 절반 정도 하얗게 얼룩이 있습니다. 혹시 불소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4살 정도 아이가 사용하는 그 아이들용 치약은 저불소 치약입니다. 저불소 치약은 성인들이 쓰는 치약보다 불소가 훨씬 적게 들어가 있고요. 아예 이제 이가 막 나기 시작한 애들한테는 무불소 치약을 쓰죠. 저희 아이도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불소 때문에 치아가 하얘진다기보다는 아마 타고났을 때 치아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런 특정할 수 없는 이벤트에 의해서 타고나기를 하얗게 타고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불소 때문에 하얗게 되는 거는 특정 부위만 그렇게 하얗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불소 치약, 무불소 치약을 주는 이유는 불소를 삼키면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소화기관에 적응력이 없어서 배탈 나기가 쉽기 때문에 불소를 적게 또는 넣지 않는 경우인데요. 아이들, 저희 아이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들 이 닦으라 그러면은 치약을 왕창 짜고 칫솔질은 대충 하고 헹구는 것도 대충 하죠. 그리고 나서 입안이 화끈화끈, 입안이 달콤해, 화끈화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참고하십시오. 이를 닦고 나오셨을 때 내 입안에서 치약 맛이 난다. 제대로 안 닦으신 겁니다. 치약 맛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김민님 질문 보겠습니다. 사랑니 4개가 다 매복 사랑니인데 발치를 동시에 하다 보면 쇼크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4개를 왜 동시에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마 어떤 치과에 가셔도 4개 동시에 다시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예외의 경우는 있어요. 이를테면은 사랑니 발치가 이제 미국 같은 곳은 상당히 비싸다고 알고 계시죠. 알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사랑니를 다 뽑아야 되겠는데 무섭기도 하고 내복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뽑지? 너무 무서운데? 그러면은 이제 대학병원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는 큰 규모의 병원에서 약간 그 의식 진정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가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 수면 발치하는 거죠. 수면 발치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4개를 다 뽑기도 합니다. 근데 뭐 보통 병원에서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랑니를 뽑고 이쪽에 상처가 나면 그쪽으로 음식을 씹기가 당분간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매복사랑니 수술을 해서 뽑아야 되는 치아를 뽑으면 붓기도 하고 통증도 있는데 4개를 다 뽑으면 어느 쪽으로 씹기가 어렵고 아프기도 2배로 더 아프니까 하나 뽑는 것보다는 4배로 아프죠. 그러니까 너무 고생이 심합니다. 말 그대로 짧지만 엄청 굵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드려서 주로 치과 치료도 그렇고 발치도 그렇고 오른쪽 한 번 하고 왼쪽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4개를 다 뽑아야지라고 꼭 마음 먹고 계시지는 마시고 여유롭게 쉬운 쪽부터 빼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다음 케이크 크림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치아 사용에 이상이 없는데, 네, 7개 충치 치료, 처리 치료하자고 하더라고요. 괜히 7개 충치했는데 이빨을 깎아 먹은 것 같습니다. 흉터 있다고 살 잘라내는 결과하고 같은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후회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케이스를 못 봤기 때문에 괜한 치료인지 정말 필요한 치료인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예방적인 성격이 들어간 치료는 항상 과잉 진료와 심한 질환의 예방이라는 2가지 양면적인 가치가 교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케이크크림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다, 공감해 드리기도 좀 어렵고 꼭 반드시 필요한 치료였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선생님도 많이 그러십니다. 저도 환자분이 공감하고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렸을 때 환자분이 공감하시지 않으시면 치료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러고 치료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보면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치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저도 찜찜해서 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봄내님입니다. 앞니 자세히 보면 미세금이 세로로 죄송합니다. 네, 행복한 인생님. 예전에 하얀색으로 씌우는 치료를 받으셨는데 약간 색이 탁해지고 금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다시 교체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술적으로 봤을 때 씌워드리는 크라운 치료의 평균적인 수명은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얀색으로 씌우는 치료는 그 재질이 뭔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속에 금속이 들어있는 PFM 재질일 수도 있고요. 금속이 없는 뭐 지르코니아나 올세라믹, 세라믹 그 크라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금도 가고 있는 게 이 겉에 씌워놓은 치아가 보철물이 금이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세월이 제가 봤을 때는 7, 8년 이상 경과했고 이런 게 조금 의심되신다 그러면 교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봄내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해주셨고, 앞니 자세히 보면 미세금이 세로로 많은데 이것도 치아가 깨진 건가요? 그렇죠. 통증은 없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깨진 거 맞습니다. 금이 가고 있는 거고 실금이 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앞니를 얼만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니를 하고 봤는데 앞니가 이렇게 매끈하게 갈려 있는 게 많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그 습관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장 뭐 통증이 없으니까 뭐 당장 치료해야 된다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거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생활하시는데, 치과를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